네, 안녕하세요. 정민의 유산균 김태균입니다. 멀리서 보내시는 박수 소리가 여기까지 막 들리는 것 같네요. 예, 전국의 지금 보육 교사 여러분들과 함께 줌으로도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하고 계신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니까 어떠세요? 뒤에 계신 여러분들, 그죠? 실제로 보니까 여러분들 글쎄요, 지금은 이제 화면으로 보니까 그냥 TV에서 보는 저와 비슷하지만 실제로 지금 여기서 현장에서 보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생각보다 잘생긴 것 같아서 놀라고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소리 한번 질러. 자, 육아의 답을 찾다. 육아 보육의 힘을 믿다. 전국의 보육 교직원을 위해 오늘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자, 오늘은 보육 교직원 여러분이 주인공이죠. 지금 제 화면에 뒤에 계신 여러분들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보육 교직원 마음 성장 프로젝트 보석 같은 라이프. 보육 교직원 여러분 라이브 보라보라 토크 콘서트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여러분들? 예. 우후. 좋아요. 좋습니다. 이번 토크 콘서트는 지역 간 편차를 없애고 전국에 있는 모든 보육 교직원들이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지금처럼 줌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계신 모든 보육 교직원들이 보육 현장에서 겪고 있는 고민들과 긍정적 사례들을 함께 나누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들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마련됐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도 한껏 날리시고요. 그리고 보육교직원으로서의 자부심도 드높이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라보라 콘서트의 첫 번째 순서를 그럼 소개하도록 하죠. 보육교직원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 힘이 되고 살이 되는 보약 같은 강연을 먼저 여러분께 순서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강연해 주실 분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죠. 각종 TV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섬세한 감성과 위트를 보여주셔서 이미 많은 팬들을 확보하신 분입니다. 아울러 시를 잊은 그대에게 등의 저서 발간과 중고등 교과서 집필에도 매진을 하고 계시죠. 한양대학교 국어교육학과 정재찬 교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육교사, 저는 대학에서의 교사, 사실 저도 고등학교 교사 생활로 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요. 세상의 모든 교사들을 저는 존경하고 저는 그들의 동지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저의 동지일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를 아마 부른 이유는 같은 교사로서 좀 이렇게 취업해라, 우리 열심히 일하자, 자존심, 자존감 갖고 우리 또 행복하게 살아보자,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교직 생활 해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 솔직한 심정부터 먼저 고백하고 얘기를 하려 합니다. 저는 대학에서 의대, 법대, 경영대, 공대 등등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듣는 교양 강연을 오랫동안 해왔었습니다. 그럼 이 친구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될까? 그래서 항상 처음에는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하는 게 있는데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사실은 옛날 영화입니다. 1989년에 나왔던 영화인데 아마 지금 보셔도 감동이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단지 이 영화가 명작이라서였으면 참 좋겠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켠엔 이런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30년 지날 동안 교육이 참 안 변했구나. 그러니까 그 옛날 영화도 여전히 감동을 주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그 배경은 미국의 명문 귀족 사립 보딩 스쿨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거기 학생들은 다 아이비리그로 가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만이 목표라고 생각하고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키팅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 학교에 부임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까르페 디엠. 야, 지금을 즐겨야 돼, 현재를 즐겨야 돼, 막 그러곤 합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의술, 법률, 사업, 기술, 이 모두 고귀한 일이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시, 아름다움, 낭만, 사랑, 이런 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란다. 어떠세요? 멋진 것 같지만 참 잘 안 들어오죠? 예, 제가 이 말을 하면은 우리 대학생들의 표정이 과히 밝지만은 않습니다. 참 위대한 꼰대 오셨다.
지는 이제 살만하니까 시 아름다운 낭만 같은 소리 하고 있구나. 지금 당장 나는 교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취업하고 창업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 같은 건데 그게 어떻게 그거 하기도 바쁜데 한무짝에 쓸모없는 돈도 되지 않고 밥도 되지 않는 시 아름다운 낭만 같은 거야. 이런 표정들입니다. 이해합니다. 저도 젊었을 땐 그랬으니까. 근데 저는 청년들한테 이렇게 되묻곤 해보는 거예요. 그래, 지금 생각하면 의사가 되는 게 하늘의 별 따기고 임용고시 되고 그래서 교사가 되고 이게 하늘의 별 따기인 것 같지. 근데 하지만 그게 만약 우리 인생의 목표라면 그 인생의 목표는 과연 언제쯤 이루어질까?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이르면 20대, 늦어도 30대엔 이루어지는 거야. 무슨 놈의 인생의 목표가 20대, 30대에 이루어지는 게 고작 그런 게 인생의 목표겠어. 우리는 자꾸 인생의 목표 그러면 어릴 적부터 너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될래? 뭐가 될래? 그러고 나니까 자꾸 의사, 변호사, 교사 같은 명사가 우리 인생의 목표인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무엇을 할래? 라고만 묻고 있지만 사실 우린 정답 알고 있어요. 너는 한평생 어떤 사람이 될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종종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의사, 변호사, 교사 같은 명사가 아닐지 몰라. 우리 인생의 목표는 형용사나 동사일지 몰라. 너는 어떤 삶을 살고 싶니? 나는 아름답게 살고 싶어. 나는 솔직하게 살고 싶어. 나는 성실하게 살고 싶어. 등등 여러 말이 있겠죠. 여러분, 내가 아까 20, 30대 안에 우리 인생의 목표가 이루어지면 그 인생 살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꾸로 그럼 내가 의사가 될 수 없다. 내가 교사가 될 수 없다는 거 아는 것 또한 언제일까요? 그거 역시 20대 아니면 30대 안에 압니다. 그럼 나는 내 인생의 목표를 이루는데 실패했습니다. 루저입니다. 패배자입니다. 그럼 루저로서 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인생의 목표를 형용사로 바꿔본다면 가령 저 같으면 저는 존경받는 삶을 사는 게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런 존경을 받기 위해선 어느 누군가는 수단으로 의사를 택해서 존경받는 의사가 되길 바라고 누구는 존경받는 교사가 되기를 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아니라 의사 할애비가 됐어도 환자로부터 주변으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는 삶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우리가 롤 모델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거죠. 아니 의사 아니라 변호사 아니라 아무것도 안 됐는데도 오히려 주변으로부터 친구로부터 지인으로부터 존경받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롤 모델로 삼아야 되는 거 아닐까?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 아닐까? 즉 여러분 교사가 되셨습니다. 보육교사 되셨습니다. 그걸로 인생의 목표가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정말 훌륭한 보육교사가 되는 게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거는 정년 퇴임 때까지 해도 될까 말까한 그런 목표죠. 제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정년 5년 남았습니다. 과연 그때까지 내가 원했던 존경받는 교사로 살아갈 수 있을까? 굉장히 다급하고 요즘 마지막 최고의 경주를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젊을 때는 안 들리다가 말이죠. 나이 들면 들리나 봐요. 제 친구들, 이제 제가 올해로 환갑입니다. 제 친구들 다 옷 벗었습니다. 물론 저는 교수니까 한 5년 더 합니다.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린 늦게 됐어요. 토탈은 같아요. 근데 내 친구들 나름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의 CEO도 하고 임원도 하고 그런 친구들 요즘 만나보면요. 한결같은 소리를 합니다. 그들은 일단 겸손하진 않습니다. 나는 최고의 인생을 살아왔어. 나 정말 우리 조직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헌신해 왔어. 부끄럽지 않고 나는 내 인생 후회하지 않아. 여기까지는 멋있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옷을 벗고 나니까 갑자기 나만 남았는데 나를 위해서는 어떻게 사는 건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 항상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죠? 어릴 때는 저는 초등학교 뭐뭐 초등학교 몇 학년 몇 반 아무개입니다. 그 앞에 꼭 관형사가 붙는 삶을 살아왔어요. 중학교 어디였고요? 대학교 어디였고요? 무슨 현대그룹에 무슨 뭐 대리였고요, 어쩌고요. 쭉 관형사가 붙고 그 뒤에 조그맣게 자기 이름 붙어온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 관형사가 다 사라지는 게 나 혼자 남는 순간이에요. 내 명사만 남았어요. 내 이름만. 그러놓고 나니까 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늘 나는 회사의 누구, 사회의 누구로만 살아왔다가 온전히 나만 남았는데 나를 위해서 사는 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한 30년 사회 나갈 준비를 했고 한 30년 사회 나가서 활동을 했고 그리고 조용히 물러나면 됐어요. 왜냐하면 그러고 인생이 끝났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또 30년이 남은 인생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표를 생각할 때 자꾸 지금 요 젊었을 때 그것만을 내 인생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무려 앞으로 60년이 더 남아있는 게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얘기들을 참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 철저히 했고 성공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 다 했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는 것도 배운 것도 없다. 그러고 나니까 그때 돼서야 깨닫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아름다운 거야? 어떻게 살아야 잘 산 거야? 이제 관형사에 나, 어느 조직에 나가 아니라 오로지 내 이름만 걸고 살아가는데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우린 그리고 또 30년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때 되면 웬만큼 가진 건 다 있어서 부럽진 않은데 오히려 정작 쓸모없는 것들을 갖고 있지 못해서 당황해합니다. 자동차도 있고 집도 있고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낭만이 없습니다. 시 예술이 없습니다. 그럴 때 되면 그 긴 세월이 이제 조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직업으로서의 보육교사로서의 삶도 참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이후의 삶까지 포함한 그런 삶에 대해서 감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열심히 너무 일하지만 말고 한번 근로의욕을 제가 떨어뜨리면서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여러분 딱 이 시를 읽고 나면 일할 기분이 나지 않으실 겁니다. 윤성학의 소금시입니다. 소금시 윤성학. 로마 병사들은 소금 월급을 받았다. 소금을 얻기 위해 한 달을 싸웠고 소금으로 한 달을 살았다. 나는 소금 병정. 한 달 동안 몸 안에 소금기를 내주고 월급을 받는다. 소금 방패를 들고 거친 소금밭에서 넘어지지 않으려 버틴다. 소금기를 더 잘 씻어내기 위해 한 달을 절어 있었다. 울지 마라. 눈물이 너의 몸을 녹일 것이니. 어떠세요? 일할 맛 안 나죠? 여기서 인생을 요약해놨잖아요. 우리는 소금 버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하려면 한 달 동안의 소금을 다 쏟아야 돼. 한 달 동안 소금을 쏟아서 고작 소금 받아오는 거야. 그렇게 허망한 게 밥벌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일이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열심히 하고 싶으세요? 저는 저 시 읽으면 일하기가 싫어요. 아니 소금 쏟을 걸 뭘 벌어왔어? 아니 내가 도대체 이게 무슨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인생이야? 이 시의 주인공은 로마 병사들입니다. 로마 병사들은 로만 솔저들은 그 솔저라고 하는 말의 어원을 올라가면 솔트라고 하는 단어랑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 당시 월급을 받았는데 여러분들도 다 월급쟁이시죠? 월급이 영어로 뭐죠? 셀러리. 우리가 셀러리맨들 아닙니까? 그 셀러리의 어원이 살라리움이라 그래서 소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소금을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그 소금을 받으려면 한 달 동안 몸 안에 있는 소금기를 다 쏟아내야 됩니다. 피, 땀, 눈물을 쏟아야 됩니다. 드러나 봤나? BTS? 피, 땀, 눈물의 결과 고작 요만한 소금 받아서 돌아오는 거예요. 너무 서러워요. 그래서 울고 싶어요. 그랬더니 울지 말아요. 울면은 그나마 네 몸 안에 있는 소금기가 사라져. 너는 노동력을 상실해서 더 이상 소금을 벌어올 수 없어. 그러니까 울어서도 안 돼. 그러면 한 달 어떻게 살라고요? 한 달을 버티라고 써놨습니다. 다 들어보셨죠? 존버해라. 이 시는 우리더러 존버하는 게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허탈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런 시일까? 그 의문은 제가 잠시 뒤로 밀어놓을게요. 여하튼 현재 우리는 별로 일할 기분이 안 나야 정상입니다. 제가 예전에 유럽 배낭여행을 갔었습니다. 어린 제자들은 다 유럽 배낭여행이 유행이었는데 우리 땐 그런 게 없어서 무려 39 나이에 대학생처럼 배낭여행을 갔어요. 교수인데도 왜 이렇게 가난했는지 유럽의 최저가 비행기를 찾아서 타고 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에어라인스라고 하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딱 타보니까 저값디다. 딱 느낌이 와요. 그런데 밥은 줍디다 그래도. 그래서 이제 미리 나왔는데 뭐 봉다리가 한 3개 보여요. 안 봐도 그 슈가, 솔트, 페퍼겠죠. 뭐. 그런데 그 봉지에
그런 영어 단어가 안 써 있어요. 어느 봉지 하나를 싹 들었더니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The color of snow, the taste of tears. 너무 어려워서 못 알아들었습니까? 다시 할게요. The color of snow, 눈의 빛깔. The taste of tears, 눈물의 맛. 무슨 봉지였을까요? 예, 소금 봉지였습니다. 저는 전율했어요. 이 항공사 저가 아니야? 고가야. 아니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지? The color of snow, the taste of tears. 이것처럼 소금의 본질을 말해준 적이 있을까?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멋진 설상 같은 게 보일 거예요. 얼핏 보면 the color of snow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저기를 가려면 the taste of tears, 눈물을 흘려야만, 저 고생을 해야만 저 설산은 넘어갈 겁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저 그림 같은 거예요. 열심히 눈물 흘리고 가서 우리는 color of snow를 받아와요. 그게 뭐라고요? 월급이라고요. 월급 받을 때는 눈의 빛깔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눈의 빛깔을 얻으려면 한 달을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 월급은 너무나 눈 녹듯이 또 사라지고 맙니다. 통장을 스쳐 지나가고 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근로의욕이 떨어질 때쯤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밥맛까지 떨어뜨릴 시가 나오게 됩니다. 시는 아니고요. 김훈 선생님 그 칼의 노래 아니면 남한산성, 그리고 최근에는 하얼빈이라고 하는 소설로 유명한 작가 김훈 선생은 우리의 밥벌이가 아니라 아예 밥 먹는 것 자체를 이렇게 묘사해 놓으셨습니다. 모든 먹는 동작에는 비애가 있다. 모든 포유류는 어금니로 음식을 으깨서 먹게 되어 있다. 지하철 계단에서 쭈그리고 앉아 짜장면을 먹는 거린의 동작과 고급 레스토랑에서 냅킨을 두르고 거위관을 먹는 귀분의 동작은 같다. 무슨 말일까요? 먹는 건 참 처연한 일이다. 서러운 일이다. 저 먹고 살겠다고 인간들 어금니로 으깨서 먹고 있는 저 꼬라지 좀 봐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나무라면, 식물이라면 우리 얼마나 우아하게 식사하며 살까요? 햇볕, 물, 식사 끝. 아니 차라리 여러분 붕어면 어떠시겠습니까? 상어면 어떻겠어요? 이게 답니다. 근데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만이 먹고 살겠다고 잔인하게 어금니로 으개서 먹는다는 겁니다. 그게 짜장면이든 푸아그라든 먹고 살겠다고 하는 동작은 처연하게 짝이 없다.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글을 덧붙여 놨어요. 전기 밥솥 속에서 익어가는 그 평화롭고 비린 향기에 나는 한평생 목이 메었다. 이 비애가 가족들을 한 울타리 안으로 불러 모으고 사람들을 거리로 내몰아 밥을 벌게 한다. 밥에는 대책이 없다. 한두 끼를 먹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때가 되면 반드시 먹어야 한다. 이것이 밥이다. 이것이 진절이 나는 밥이라는 것이다. 밥맛 떨어지시죠? 오늘 저녁 맛있는 거 드시려고 했을 텐데 죄송합니다. 맛집 찾아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 다 부질없다고 써놨잖아요. 김훈 선생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식구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 같이 모여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필요해. 그게 밥직자 식구입니다. 근데 이 식구가 집안으로 같이 살려면 다 거리로 나가서 밥벌이를 해와야 비로소 저녁 때 이들이 같이 먹고 산다는 얘기예요. 아까 소금씨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소금 벌기 위해서 다 소금을 흘려야 됐던 것처럼 같이 살기 위해서 다 흩어져 살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밥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슬픈 일입니다. 아니 이게 어쩌다 한번 하는 이벤트라면 까짓것 나도 하죠. 근데 밥에는 대책이 없다. 한두 끼 먹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때가 되면 반드시 먹어야 된다. 너네 이거 질리지도 않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 시와 이번 수필을 읽으면 일할 맛도 밥 먹을 기운도 잘 나지 않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과학책 하나 봤다가 딱 한 끼 굶은 적이 있어요. 그 과학책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생체 에너지를 획득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써놨어요. 너무나 지금 보면 당연한 말일 것 같은데 저는 그 전까지 왜 밥 먹는지에 관한 성찰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질문을 누가 해요? 애가. 밥을 왜 먹어? 배고프니까 먹고 맛있어서 먹고 때가 돼서 먹고 엄마가 먹으려니까 먹는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 써놨어요. 밥을 먹는 건 네가 살아가기 위한 에너지를 얻기 위함이야. 근데 그 전까지 에너지를 나는 나한테 적용해 본 적이 없고 나한테 에너지라고 하는 건 증기기관처럼 그 놈이 에너지인데 그러면 그 증기기관이 돌아가려면 거기다 석탄을 넣잖아요. 그러자 갑자기 밥이 뭘로 보였을까요? 석탄으로 보였던 거예요. 야, 나 살겠다고 내가 석탄 먹고 있는 거구나.
내가 증기기관과 다를 바가 없구나. 요즘은 이런 의심을 해봅니다. 어쩌면 이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게 우리 기관으로 말하면 뇌인데요. 뇌가 크기는 작지만 무려 내 에너지의 20%를 쓰는 아주 고비용 놈입니다. 만약에 내가 에너지 써갖고 뇌 좋은 일만 하고 있네. 나 소금 벌어서 그냥 소금 쏟고 있는 거네. 허무해. 나 밥벌이 안 할래. 나 밥 안 먹을래. 그럼 누가 데미지를 입을까요? 뇌가 데미지를 입겠죠. 그래서 뇌가 나를 혹시 속이고 있는 거 아닐까? 어떻게? 맛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지. 그래서 나를 맛의 노예로 만들었지. 너 열심히 일해야 맛있는 거 먹는다. 그래서 내가 뇌인지 내가 뇌의 노예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러운 밥벌이고 이렇게 어려운 게 일이라고 하는 놈인데 이상하게 우리는 서로 일하려고 난리입니다. 청년 실업자도 일하게 해달라 그러는 거고 무슨 뭐 경단녀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제발 일자리 달라 그러고 중년들도 실업전선에서 다시 일 달라 그러고 아직 충분한 체력과 경륜과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뒷전으로 밀려난 노년 세대 일까지 변변한 밥벌이 못해서 난리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이유를 압니다. 왜 그렇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더럽지만 먹고 살려고 그런 것이 밥벌이인 것처럼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밥벌이에 대한 우울한 소식입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밥벌이는 참 서럽고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가끔 헷갈립니다. 저희 선배가 은퇴 다 하고 명예교수인 분이 저한테 와서 늘 이렇게 얘기해요. 정 교수, 사람은 일을 해야 돼. 일을 해야 사람이야. 아니 저 양반이 일을 한두 해 한 사람이 아니고 40년을 한 사람이 뭘 나더러 또 더 일을 해야 사람이라는 거야. 혹시 저 사람은 돈이 없나?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들 연금 따박따박 받아가시는 분들이에요. 오죽하면 지금 만나도요. 그분들이 연금 받아갖고 내 술을 사줘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연금술사라 불러요. 놀라우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왜 나더러 일하라고 하는 걸까? 일은 도대체 어떤 걸까? 우리가 일에 대해서 떠올리면 자꾸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일의 노예일 거라만 생각을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가령 자본주의로 예를 들어볼까요? 그러면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스 같은 걸 떠올려 봅시다. 그러면 컨베이어 벨트가 막 돌아가요. 그럼 컨베이어 벨트 돌아가는 동안 나는 나사못만 조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보람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하는 기쁨으로부터 소외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마르크스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하는 과정도 즐겁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의자를 만들었다고 쳐봅시다. 그럼 의자를 보고도 기쁘나?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농사 지으면서 생산품 마지막에 곡식 쌓아 올릴 걸 보고 한 해 동안 뿌듯했는데 내 생산 과정으로부터 소외된 것뿐만 아니라 노동의 결과인 생산물을 보고서도 기쁨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의자를 만들지 않았거든요. 나는 의자에 나사만 조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건 내가 만든 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게 마르크스의 생각입니다. 우리 노동은 기쁨이 없다. 그래서 이 기쁨을 뭐로 대체하기로 한 거냐면 임금이라고 하는 거랑 맞바꾼 거다. 그래서 월급날 돈 받는 걸 기쁜 걸로 치자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월급날 받으면 그날만 기쁘죠. 29일이 불행하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노동관으로 바라보면은 일은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일에는 양면의 속성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일의 노예인 것 같지만 왜냐하면 컨베이어 벨트가 멈춰야 내가 비로소 쉬지 내가 쉰다고 컨베이어 벨트 멈추는 법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주인이고 난 노예인 것 같은데 그러나 결국 일을 하는 것도 나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일의 주체이자 노예인 이 양면성을 다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강의를 아무 때나 가서 아무 데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노동의 기쁨, 노동의 보람 이런 얘기 잘못하면은 정말 현실을 호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노동은 힘든 거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환경미화원한테 가가지고 선생님은 지금 지구의 한 모퉁이를 일을 쓸고 계십니다. 저 이런 말 못해요. 참아. 그럼 네가 쓸어 그럴까 봐. 그 귀하고 좋은 일 왜 넌 안 하니 그럴까 봐. 노동은 힘든 거라는 걸 제가 부인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의 속성은 참 묘해요. 여러분 아까 제가 의자 만드는 공장을 예를 들었는데 그렇게 지겹게 나사만 조였는데 아마 공장에서 사포질을 하라 그러면 100번 하라고 돼 있을 겁니다. 그럼 100번 할 때마다 아마 지겨울 겁니다. 아씨 100번이나 하다니. 근데 만약에 그 의자를
내 자식을 위해서 만들려고 그러면 저는 아마 스스로 300번 사포질을 할 겁니다. 그럼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듭니다. 제가 좀 전에 노동은 힘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100번 하는 것보다 300번 했으니까 3배 더 힘듭니다. 명백히 힘든데 그런데 기쁘다 그 말이에요. 즐겁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속성이란 말입니다. 허위의식을 조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동은 힘든 것도 맞고 기쁜 것도 맞고 이 두 가지를 다 아우러야만 우리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결코 쉽고 즐거운 일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참 희한한 게 우리 인간의 속성입니다. 일부러 힘든 일을 찾을 때도 많습니다. 사람들 집에 가보면 각 가정마다 이렇게 퍼즐을 맞춰가지고 액자까지 해놓은 집들을 가끔 봐요. 저는 그러고 보면 저걸 왜 할까? 가만 보면 원래 퍼즐 보면 잘 맞춰져 있다? 그걸 괜히 집에 사갖고 와서 지들이 흩어. 그리고 다시 그걸 막 조각을 맞춰 힘들게. 그러면서 잘 만들었다고 행복해해요. 그러고선 야 우리 다음엔 500피스 할래? 더 어려운 걸 하려고 그래요. 왜 이러는 걸까요? 저는 무슨 특정 업체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케아 이런 데 굉장히 힘들어해요. 나는 가구는 제발 완제품을 팔았으면 좋겠어요. 조립, DIY 이거 누가 만들어낸 말인지 짜증나요. 근데 우리나라 남자들은 다 조립하는 줄 알아요. 못해요 사실은. 근데 그거 갖고 와서 막 하다 보면은 그 그림도 이상하고 나사도 잘 하나쯤 없는 것 같고 막 그래. 내가 다시 하나 봐라. 그러다가도 딱 테이블이 만들어지면 저거 아빠가 했잖아. 또 이렇게 뿌듯해져요. 참 신기하단 말이에요. 엄마들도 마찬가지예요. 요리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똑같은 음식 거쳐서 사라질 그 음식에 왜 이렇게 맛을 내려고 그 노력을 다하는 걸까요? 왜 그런 걸 우리는 기쁘게 그런 노동을 할까요? 그게 노동의 양면성입니다. 혹시 카센터 가서 대접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괜히 1만 원, 2만 원 더 주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봤자 오히려 사람 우습게 한다라고 비난받기 십상이에요. 가서 딱 이 한마디만 해보세요. 어머, 이거 딴 데서 못 잡던데. 그러면 그 엔지니어는 여러분을 위해서 충성을 다할 겁니다. 그 기본인데 그런 걸 딴 데 봐드릴까요? 이런 게 우리 인간의 속성입니다. 참 신기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왜 게임에 미쳐서 가 있는 것 같아요? 게임은 나의 자존감을 확인시켜주고 내가 한 만큼의 결과를 따박따박 돌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쉬워서가 아니에요. 게임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계속 죽잖아. 그럼 죽어야 돼. 근데 또 살려갖고 그렇게 힘들어서 죽고 살고를 거듭하면서 스테이지 1을 깨. 그러면 좀 쉬어야 될 텐데 바로 스테이지 2로 올라가. 그리고 만렙을 향해서 막 밤을 새요. 여러분 이걸 전문용어로 자기주도 학습이라 그래요. 컴퓨터 게임은 쉬워서가 아니라 힘들어서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보람이 있거든요. 공부는 이런 보람을 안겨주지 않았는데 게임은 바로 안겨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힘든데도 매력적인 것들이에요. 실은 우리에게 더 매력적인 것들은 쉬운 것보다는 힘든 것들이 더 많았어요.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의사들이 열심히 일할까? 그런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래요. 맞습니다. 하지만 돈보다도 어떨 때는 진짜 죽을 뻔한 환자를 살렸을 때, 다른 병원에서 못 고치는 환자를 고쳤을 때 내가 이 맛에 의사한다 그래요. 여러분 다 우리나라에서 의사 그러면 아주대병원의 이국종 교수 다들 아시죠? 근데 이분이 쓴 책을 제가 봤어요. 골든 아워라고 하는 책의 서문을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이 책은 업의 본질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발버둥 치다가 깨져나간 바보 같은 사람들의 흔적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 영웅 아닙니다. 무슨 아덴만의 영웅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업의 본질을 지키려다가 박살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저기서 업의 본질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슴에 와서 박혔어요. 왜냐하면 일이라고 하는 건 그냥 업을 하면 되는 건 줄 알았거든요. 내가 업을 하면 되잖아요. 워크 하면 되고 잡 하면 한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업의 본질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들렸어요. 이국종 교수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이 들렸습니다. 나는 응급의학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응급의학의 본질이 뭐냐 하고 봤더니 물론 훌륭한 시설도 필요하고 훌륭한 의료진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응급의학의 본질은 골든타임에 환자가 오는 거더라.
좀만 늦어도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백hem 소용이 없고 아무리 뛰어난 의사도 안 되더라. 그래서 내가 헬기 띄워달라고 한 거다. 내가 별나서도 아니고 내가 영웅이라서도 아니고 이 업의 본질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 시간에 와야 돼서 헬기 띄워달라 그랬더니 이 바보 같은 놈들 단가가 많냐 그러면서 깨져나갔다. 그 기록입니다. 업의 본질을 지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업만 하면 월급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업을 하는 사람이 있고 업의 본질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혜롭기는 그냥 업만 하는 사람이 지혜로울 것 같죠. 저를 예로 들어볼까요? 여러분 저는 교직에서 지금까지 몸담고 있습니다. 우리 교직의 특성은 뭐냐면 큰 돈은 못 벌어요. 우린 그냥 가늘고 길게 사는 게 인생이에요. 물론 욕심은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굵고 길게 사달라 그런 살게 해달라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 양심적인 사람들이야. 그냥 고작 해야 도톰하고 길게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그냥 그 수준이에요. 대신 뭐가 있느냐? 신분이 안정돼 있어요. 정년까지 보장돼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잘해도 그만 못해도 그만 아닙니까? 내가 잘 가르쳐도 월급 100만 원, 못 가르쳐도 100만 원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거죠. 이게 계산이 안 나오십니까? 여러분 내가 저 뒤에까지 들리게 하나, 요 앞에 애들만 들리게 하나, 월급 똑같고 잘리고 그러지도 않을 거면 되도록이면 작은 목소리로 설명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 나누고 선생님 뒤에 안 들려. 선생님 상관없어요. 선생님은 신분이 안정돼 있어요. 이게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 서본 사람은 알아요. 나는 100명 가르쳐서 100명이 다 알아듣는 수업을 하고 있고요. 옆반 선생님은 100명 하면 100명이 다 자요. 그럼 누가 누구를 부러워해야 됩니까? 제가 옆반 선생님을 부러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애들을 다 재울 수 있습니까? 나도 그런 불로소득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어떻죠? 그분이 저한테 와서 어떻게 하면 애들을 깨울 수 있냐고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신분이 안정돼 있다고 해서 아무도 안 듣는 수업을 평생 하는 것이 정년이 보장된 것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그거 정말 못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대충 업을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지만 그건 나에게 절대 기쁨과 보람을 주지 않습니다. 참 그래서 이상합니다. 현실에서는요. 업의 본질을 다하는 사람이 왕따가 되기 십상입니다. 현실은 이런 거예요. 그냥 대충 일만 해. 그래도 우리 월급 나오잖아. 근데 무슨 업의 본질을 한다고 그렇게 오버해.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내가 피곤하잖아. 라고 말을 하는데 실은 이 사람이 자기 일에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업의 본질을 하는 사람들이 보람을 찾아갑니다. 저는 어느 게 옳다라고 지금 정답 내리긴 힘들어요. 너무 일이 고되셔서 업만이라도 잘하겠으면 그 길도 택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길을 택한 이상 나는 한번 업의 본질을 가겠다 하는 분들이 반드시 있기를 바랍니다. 이국종이 아니라 소설 속에 있는 의사의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까뮈의 페스트라고 하는 소설을 보게 되면은 역병이 돌아서 막 다들 피신해 가는데 의사 류에만이 남아서 환자들을 고쳐줘요. 그러자 의심 많은 랑베르 기자가 묻습니다. 아니 뭐하러 여기 계십니까? 혹시 뭐 묻진 않았지만 의심 많은 놈이니까 이 다음에 시장 나오려고 그러십니까? 뭐 그런 거였겠지. 근데 류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영웅주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건 단지 성실성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비웃으시겠지만 패스트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실성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와 싸워서 지금 이만큼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특유의 성실성 때문입니다. 근데 왜 아직도 극복을 못했냐고요? 그거는 코로나가 우리보다 더 성실하기 때문입니다. 걔들은 계속 변신을 거듭해서 생존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들을 이길 방법이 그나마 성실성밖에 없어요. 그래서 량베르가 다시 묻습니다. 아니 선생님 성실성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러자 제 경우로 말씀드리자면 성실성이란 자기가 맡은 바 직분을 완수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까 이국정 교수가 한 말이 떠오르진 않으시나요? 자기가 맡은 바 직분을 완수하는 것, 그게 바로 자기 맡은 바 업의 본질을 다하는 것과 마찬가지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알베르 까뮈가 성실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 그래서 원문 소설을 찾아봤더니
프랑스어 단어인 이 오네테트라고 하는 게 쓰였는데 이게 참 번역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영어책에서는 정직으로 번역했고요. 어딘 성실로 번역했고 어딘 심지어 체면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면 정직, 성실, 체면 이걸 아우를 수 있는 우리말이 뭘까? 아무리 머릿속을 돌려봐도 잘 떠오르지 않았어요. 저 같으면 이렇게 번역했겠어요. 왜 제가 번역서를 못 내는지는 그 단어가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여러분도 이해하실 겁니다. 제가 찾은 단어는 이겁니다. 이 모든 일은 영웅주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건 단지 가오의 문제입니다. 일본 말이라서 좀 부적절하긴 한데 사실은 영어도 부적절하면 똑같은 거겠죠. 우리는 체면이란 말을 좀 부정적으로 쓰는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그건 내가 체면 때문에 하는 거야. 그러면 뭔가 위선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저건 내 가오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리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의사로서 가오가 있지. 전염병 돈다고 도망가? 그게 의사야? 그래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난 성실히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의사로서의 직분에 정직한 거 아닙니까? 그게 내 체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을 적게 준다고 일 대충 하고 업의 본질을 덜하고 그러면 됐을까요? 만약에 사람들이 업만 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이랬을 겁니다. 야 그건 무슨 뭐 미쟁이 뭐 이렇게 꼼꼼하게 발라 대충 발라도 어차피 오늘 일당 나오는데 야 우리 대충 하자. 그게 just doing my job입니다. 그런데 속된 말로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하는 그 사람이 그 미장이 업의 본질을 다해서 꼼꼼히 바른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좋은 건물에서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도공들이 그냥 단순히 주어진 일만 했더라면 절대 고려청자는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뭐 도자기 만들면 되는 건데 그런데 어느 날 업의 본질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 사람은 저기에 받침을 만들면 더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해서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인류 문명이 한 단계 뛰었어요. 이제 도자기는 받침이 있는 게 기본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게 업의 본질을 다한 사람들 덕택에 우리 인생이 조금씩 변해갔던 것 아닐까. 응급의학자 남궁희 선생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의 수필을 봅니다. 나는 하루에도 수차례 누워있는 환자에게 다가가야 한다. 일단 환자 가까이서 눈빛을 교환하고 나면 그 환자가 오래 기다린 탓에 힘겨워하고 있다거나 뒤늦게 나타난 내게 억하심정을 호소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습관처럼 환자에게 다가가 이마에 깊게 푹 손바닥을 얹는다. 그러면 환자의 이마에서 온기가 느껴지고 방금까지 다급했던 땀내와 열기가 훅 밀어닥친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어떻게 무슨 일로 오셨나요? 그리고 가만히 그의 마음을 느껴본다. 그 사람에게 같은 사람으로 성큼 다가가는 느낌이다. 여러분 설마 대한민국의 응급실에 손바닥으로 이마를 재라는 것이 매뉴얼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그런데도 남궁이는 손바닥으로 이 환자 이마를 덮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의사의 가오라고 해석합니다. 지금 아무리 급하지만 일단 사람 대 사람으로 소통하고 싶어하는 남궁인의 가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작은 행동이 엄청난 부수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응급실은 여러분도 짐작하다시피 아수라장이에요. 의사 어디 간 거야? 1시간 반 동안 내가 기다렸어. 막 그러는 곳입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이마에 손바닥을 딱 얹어주면 한결같이 온순한 양처럼 변해버립니다. 도대체 의사 어디 간 거야? 제가 아까부터요 열이 안 나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예요. 이마에 손바닥을 얹는 순간 우린 누구나 다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참 착해집니다. 마치 강아지가 배를 드러내 보이면서 뒤집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내 이마를 맡긴다는 건 난 그 사람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럼 비로소 그 사람과 내가 사람 대 사람으로 마음이 통해서 진료가 시작된다라고 남궁이는 얘기한 거 아닐까요? 저 수필을 읽고 나서 저는 이 한 편의 시가 떠올랐습니다. 이마, 허은실. 타인의 손에 이마를 맡기고 있을 때 나는 조금 선량해지는 것 같아. 너의 양쪽 손으로 이어진 이마와 이마의 아득한 뒤편을 나는 눈을 감고 걸어가 보았다. 이마의 크기가 손바닥의 크기와 비슷한 이유를 알 것 같았다. 가난한 나의 이마가 부끄러워 뺨 대신 이마를 가리고 웃곤 했는데 새 밑에 흰 밤이었다. 어둡게 앓다가 문득 일어나 벙어리처럼 울었다. 내가 오른팔을 이마에 얹고 누워 있었기 때문이었다. 단지
그 자세 때문이었다. 우리도 어렸을 적에 할머니 어머니가 이마에 손대주는 기억들 다 하실 거예요. 그럼 나는 선량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써놨어요. 아, 조물주가 왜 이마를 요만하게 만들었는지 알았다. 왜 손바닥 크기만하게 만들어주는 줄 알았다. 서로 손바닥으로 이마 덮어주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의 화자가 어느 날 아팠던 것 같아요. 하필이면 연말연시, 남들은 흥청망청 잘 노는데 혼자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깨어나서 벙어리처럼 소리도 못 내고 꺼이꺼이 울었나 봅니다. 이유가 뭐였죠? 내가 깨어나서 보니 내가 오른팔을 이마에 얹고 잠들어 있는 걸 보고 너무나 슬펐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여러분, 이마는 자기가 손으로 덮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을 잴 수 있을까요? 똑같은 체온인데. 아니면 이마가 시원해질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마는 반드시 남이 손바닥을 얹어줘야 되는데 왜 울었을까요? 아픈 것도 힘들지만 외로운 게 힘들어서, 그 서러움 때문에 나는 소리도 못 내고 꺼이꺼이 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마는 남이 덮어줘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고독하고 혼자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까는 제가 여러분, 우리가 컨베이어 벨트가 돌면은 그걸 나눠서 나는 나사부만 박는 것을 아주 허망한 것처럼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걸 조금 확장해 볼까요? 어느 회사의 컨베이어 벨트가 돕니다. 누구는 제조를 하고, 누구는 판매를 하고, 누구는 마케팅을 하고, 누구는 재무와 회계를 할 겁니다. 왜요? 혼자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각각 더 전문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그 회사를 돌아가게 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대충 일을 하고 업의 본질을 다하지 않으면 이 회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조금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생각해 볼까요? 누군가는 의사가 돼 있을 거고, 누군가는 변호사가 돼 있을 거고, 누군가는 버스를 몰고 있고, 누구는 기차를 만들어내고 있을 겁니다. 왜요? 혼자 다 못하니까. 내가 어떻게 내 몸을 수술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직업이라고 하는 걸 하고 있을 겁니다. 즉, 나도 누군가가 내 이마에 손바닥을 얹어주고 있는 거고, 나 또한 누군가의 손바닥에 이마를 얹어주고 있는 걸 거란 말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고속도로를 놔줬을 거고, 누군가는 거기에 차를 만들어줬을 거고, 그 사람들이 내 이마에 손바닥 얹어준 덕분에 지금껏 제가 안전하게 여기 온 겁니다. 이 빌딩도 누군가가 손바닥으로 이마 만져주듯이 자기 업의 본질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일이라고 하는 건 내 개인으로만 놓고 보면 나 혼자 먹고 사는 것이 내 밥벌이가 그게 일이라고 보면 서러워서 못합니다.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내 땀 쏟아서, 내 소금 쏟아서 소금 벌어오는 허망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나만 살기 위한 거가 아니라 나도 살고 너도 같이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업의 본질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대충 내 이마에 손바닥 얹어주면 나도 누군가 이마에 대충 얹어줄 거고, 그럼 우린 대충 망할 거란 말입니다. 직업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 먹고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살고 너도 살리려고 하는 이마를 덮어주는 거기 때문에 업의 본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보육교사 여러분들은 우리 아이들의 이마를 만져주시는 분들이에요. 우리 힘든 엄마들을 대신해서 이마에 손대주시는 분들이에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나 이처럼 위대한 일이 있을까? 이걸 내가 대충 하면 될까? 내가 맡은 어린이집 아이들 대충 보면 될까? 어차피 월급 나오니까 그냥 대충 하면 될까? 그럼 내가 기쁠까? 쉽게 일해서 돈 벌었다고 행복할까? 아닙니다. 설령 여러분 사회가 우리를 잘 인정해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물론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의 노력도 꾸준히 해야 되는 거지만, 우리 자신이 내 업의 본질이야, 난 그 최선을 다하게 하면서 그 기쁨을 온전히 내 걸로 만들고 싶어. 그리고 어느 누군가가 내 이마에 손바닥 얹어주면 나는 너무나 당연하게 감사히 하면서 받을 거야.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아닐까요? 여러분, 제가 맨 처음 들려드렸던 시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로마 병사가 소금을 흘려서 소금을 벌어오는 것, 그것 참 허망한 것처럼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 사람이 잡이 뭐였다고요? 로마 병사였다고요. 로마 병사 개인으로 보자면 소금 흘려서 소금 벌어오는 허무한 것 같았지만 그 사람은 로마 병사였습니다. 그가 우리의 목숨을
지켜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업의 본질을 다하면서 지켜준 덕에 로마 시민들은 잘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소금실은 우리에게 일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렇게 허망하고 슬픈 일이라 하더라도 내가 살아야 할 존재의 이유를 가르쳐주는 시로 다시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